우리나라 이제 전체에 현금이 이렇게 유통이 되는 거를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현금이 유통되는 걸 본원 통화라고 그러고요. 예금 뭐 이런 것까지 합쳐서 단기예금 같은 거죠. 이런 것까지 합쳐서를 협의 통화라고 그러고, 또 모든 장기 적금까지, 또 해외 적금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광의 통화량이라고 그래요. 본원 통화량은 한 210조 정도 된다고 그러죠. 내 돈에는 별로, 이제 내 주머니에는 별로 없지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210조가 넘는데요. 210조가 얼만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예금까지 뭐 이렇게 협의 통화량까지 하면 1,000조 원이라고 그래요. 1,000조 원 하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얼만큼인지. 또 이제 적금까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채권에 부동산에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3,000조 원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라고, 시중에 1,000조 원이 풀렸다, 3,000조 원이 풀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어디서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1,000조 원, 3,000조 원 그 협의 통화량, 광의 통화량 얘기 듣다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시중에 1,000조 원 풀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잘못된 지식이고요. 통화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광의 통화량 M2라고 그래요. 뭐 미국의 M2 증가율이 어떻고 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금값이 뭐 증권이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증시가 막 왔다 갔다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3,000조 원이 M2인데요. 이게 최근 10년간 1,000조 원 가까이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5%에서 7%, 한 7%씩 계속 올라서 2010년 정도 전에는 한 2,000조 원이었는데 계속 늘더니 3,000조 원이 됐죠. 특히 이제 올해는 한 10% 정도 더 증가한 거예요. 다른 때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1.5배 정도 더 증가한 거죠, 통화량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증가한 거고, 뭐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권가에 하는 사람 이야기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통화량이 많이 그 유동성이 많이 증가됐다. 그래서 금값도 오르는 거고 주식도 오르는 거고 땅값도 오르는 거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서 이렇게 2배가 오를 거다. 이런 거는 좀 이제 많이 부풀린 이야기고요. 작년 대비 한 4%, 3%, 5%이 정도 더 오른 거죠. 이제 해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이 평균이 한 10% 올해 들어와서 이 코로나 때문에 M2 증가율이 한 작년 대비 10% 늘은 거니까 역시 유럽도 계속해서 매년마다 5%씩 이렇게 계속 올라왔는데 올해 조금 더 많이 푼 거고요. 특히 너무 많이 풀린 거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올해 M2 증가율이 25%나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많이 풀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3,000조지만 미국은 삼경원 정도. 참 도대체 삼경원이 얼마인지 내가 얼만큼이 돼야지 삼경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이제 역시 중국도 계속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 현상이에요. 가만 보면 통화량이 정말 그 폭주 기관차가, 그러니까 자동차가 악셀레이터를 계속 밟고 질주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돈을 푸는 속도가 지금까지 작년까지도 적지 않게 돈을 계속 풀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이제 시속 150km 가다가 올해는 200km 가고 있는 그만큼 많은 걸 풀었어요. 자,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인플레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인플레가 심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짜장면과 비교해봐라. 짜장면 옛날 500원인데 지금 7,0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10배, 뭐 10몇 배 올랐지만 그 정도 이렇게 그 물가 상승률은 한 2%에서 4%, 2, 3%면 적당한 거고 만약에 2%보다 더 떨어지면 1%, 0%, 마이너스로 가면 이게 디플레 우려가 너무 커서 오히려 경기가 침체가 돼요. 일본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물가가 계속 올랐어. 너무 피곤해 힘들어.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자본주의에서는 우리가 약간 빠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증가율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통화량 대비 물가 상승률은 적은 거예요. 그 말은 어쩌면 몇 년 지나서 인플레가 너무 심해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인플레가 너무 심해지면 그게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대출을 얼마큼씩 다 받고 있는데 작년보다 이자를 올해 조금 덜 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대출을 더 내. 작년에 이자 그만큼씩 버텼는데 올해가 이자를 적게 내니까 더 많이 이렇게 대출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인플레가 되면 금리는 저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가 되면. 근데 뭐 이렇게 아주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한 2년 이내에는 안 올리겠다라고 미국에서 연준에서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 내년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 이자 부담은 좀 크지 않겠다. 근데 내년이 지나서 후년이 지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항상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그 1, 2년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 이후의 것은 좀 걱정을 좀 해봐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굉장히 큰 위험이 따르죠.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1,5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 전쯤에 한 1,000조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5년도 안 됐지. 한 2, 3년 전에 1,000조 원이었는데 갑자기 1.5배가 1,500조로 탁 늘었거든요. 가계대출 중에 반절이 뭐냐면 그 주택담보대출이요. 가계대출이 1,500조인데 반절 한 800조 정도가 주택담보대출로. 그 여러분들이 집 사는데 현금으로 집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제 반절 정도는 반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그렇게 비율이 높다니까 전 국민적인 문제이긴 하죠. 결국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뭐 2%, 3% 앞으로 5%, 6%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 되면 이제 제일 문제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 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통장에 1억이 들어있으면 지금도 1억이고 10년 후에도 한 1억 1천만 원 정도, 1억 2천만 원 정도 뭐 이래 되겠죠. 뭐 안 줄었으니까 통장 계좌가 안 줄었으니까 아무 이렇게 손해봤다고 느낌이 안 드는데 경제를 맨날 얘기하고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은 물가 상승률을 봐라. 물가 상승률은 이자보다 10배나 높다라고 하면 그냥 너는 이렇게 금을 사놨으면 1억이 아니라 지금 1억 5천, 2억이 됐을 텐데 10년 후에. 근데 너는 현금을 해놓고 있었으니까 해봐야 1억 1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 너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많이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닐 수 있죠. 우리는 이제 금값이 앞으로 10년 후에 2배로 오른다는 보장이 없잖아.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샀는데 주식을 샀는데 10년 후에 2배로 오른다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건 위험이 되게 위험하잖아요. 10년 후에 금값이 2배 오른다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산 주식도, 내가 산 부동산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위험자산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에 내가 지금 당장 현금은 쓰레기라는데 현금 말고 다른 걸 해야 되나?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충분한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모험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현금 가지고 있으면 돼요. 현금도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저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는 그거 말고 조금 더 갖고 싶다. 그러면 위험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이렇게 누구한테 이야기를 물어서 들으면 위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내가 뭘 알아보고 공부해서 하는 것도 위험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이 수업료라는 게 있거든요. 뭐든지. 내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 처음에는 반드시 실패하고 처음에는 다 이렇게 원금의 50%, 70%씩 다 이렇게 손해보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원리를 모르면 그냥 이렇게 해버려서 나중에 정말 큰 손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려면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 누구 이야기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있고 없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늙어지고 있죠. 그 몸도 이제 점점 주름이 많아지고 쭈글쭈글해지고 허리도 더 아파지고 무릎도 더 아파지고 몸에 병이 더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내 젊었을 때는 정말 건강했었다고요. 근데 나이 들어서 점점 쭈글쭈글해지지 힘도 없지. 야, 이래 되면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비교를 하면 누구는 건강한데 나는 이랬었는데 왕년에 이랬었는데 이러면 내 노후가 너무 이렇게 비참해져 버리는 거예요. 늙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비교를 하면 그래요. 그렇지만 자연계를 보면 나무도 봄에는 이제 새싹이 났다가 여름엔 풍성했다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점점 단풍이 쭈그러들고 떨어지고 나중에 낙엽이 돼서 이제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나무는 앙상해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새싹이 돋는 것은 아름다워 보이고 낙엽이 져서 땅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낙엽은 너무 처량해 보이고 이런 것은 우리의 그 사고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막 피어오르는 것은 좋아하고 소멸되어 가는 것은 싫어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박수치고 좋아하고 실패하면 좌절하고 이런 사고의 집단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죠. 집단 무의식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강요하고 스스로도 내가 성공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실패하면 막 죽을 지경이고 이것들은 우리가 갖는 착각에 의한 것들이거든요. 자연계가 나무가 낙엽이 지는데 낙엽이 뒹굴뒹굴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스스로 나는 슬퍼, 나는 괴로워, 앙상한 나무가 나는 슬퍼 이러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거기다 가치 부여를 해서 집단 가치 부여를 한 거죠. 사실은 거꾸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불교가 이렇게 훌륭한 것은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어요. 소멸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래서 낙엽이 지고 뒹굴뒹굴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앙상한 이런 것들도 거기에서 아름다운 묘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 고귀함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쭈글쭈글해지고 허리도 아파지고 몸이 아파지는 소멸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육체가. 이것에서도 우리는 생성만 미묘하고 고귀한 게 아니라 소멸되어 가는 과정도 고귀하고 미묘하다는 거죠. 남들한테 인기 많은 것만 훌륭한 게 아니고요. 인기가 없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이제 중생심의 업심에 탐진치 때문에
남들한테 예쁠 때는 20대 때는 어이구 잘생겼다 멋지다 이렇게 하고 나이가 70대고 80대고 점점 허리 그렇게 하는 것은 냄새나고 쭈글쭈글 이렇게 이제 해서 스스로 그 가치를 그렇게 저평가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고 늙어감에 대해서 쭈글쭈글해지는 거에 대해서 아, 참 대단하다, 고귀하다, 훌륭하다라고 해서 새롭게 재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지식인, 교양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집단 사고가 그런데 배우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오히려 나이가 들면 스트레스가 더 커요. 저는 안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쭈글쭈글해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쁜 사람, 예쁘다는 얘기 하도 많은 소리에서 들은 사람은 이렇게 늙어감이 못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더 수술하고 아니면 밖에 막 안 나가려고 그래. 나이 들어가지고 추한 모습 보이기 싫다고. 이게 이제 그런 말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하거든요. 나이 들어서 추한 모습 보이기 싫다 이러면서 그런 말 들어서 그런 게 집단 사고를 유도하는 거예요. 추한 모습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를 해서 거기에 훌륭함을, 고귀함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자산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점수 매겨서 등수를 해와서 돈이 많은 사람은 1등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꼴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1등은 저도 어렸을 때 1등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 등수 안에 몇 번은 들어보긴 했거든요. 기분 좋더라고 등수 안에 들으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 그 학교에서 부추기는 거죠. 등수 안에 들면 기뻐하고 등수 안에 못 들면 이제 집에 가서 맞아 죽을 각오를 통지표를 숨겨야 돼요. 제가 통지표 몇 번 숨겼다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를 그 건전하지 않게 학교에서 조장하는 것들이에요. 물론 모두 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이게 타고날 때부터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리기를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그냥 12초에 주파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냥 100m를. 근데 이제 타고나기를 100m에 18초에 가는 아이들도 있다고요. 그러니 18초에 가는 사람은 뛰는 게 정말 싫은 거예요. 나는 정말 뛰기 싫더라고. 근데 12초에 가는 사람은 뛰는 게 재밌겠죠.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항상 1등은 1등 도장 찍어주잖아.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다들 1등 하면 달리기만 해도. 근데 그거는 내가 노력을 많이 하면 나도 14초에 갈 수 있겠죠. 잘하면, 열심히 하면. 그러나 12초에는 할 수 없다고 내가 무슨,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타고난 육체적인 한계도 누구나 있는 거죠, 그게. 그러나 나는 15초, 16초,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너무 그런 사고를 가지면 자기를 개선하지 않으려니까 이제 문제긴 하지만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을 유도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체적으로 운동을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또 신체적으로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줄 키 큰 사람은 모를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살면서 크거든요. 평생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그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사회가 우리를 계속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스스로 자가 치유를 해야 돼. 키 작은 사람이 매운 고추가 작은 고추가 더 맵지. 그 나폴레옹도 키 작더라. 키 작은 사람이 맨날 하는 말이 나폴레옹 얘기를 맨날 해요. 나폴레옹도 키 작은데 전 세계를 정복했다더라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안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너무 스트레스가 크니까요. 돈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각각의 고요함을 100m 달리기를 16초에 주파하면 어떻고 12초에 주파하면 어때요? 16초, 17초도 행복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키가 작으면 어떻고 생긴 게 이제 남들이 볼 때 예쁘다는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늙어감, 소멸되어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늙어감도 소멸되어감을 우리는 혐오하고 못 견뎌하고 이럴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도 잘 벌 수 있는 사람이고 못 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100m를 17초에 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돈을 아무리 열심히 벌려고 해도 오히려 벌려고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돼.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마이너스는 안 되지. 더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고 당신은 잘못했어 라고 지탄할 수는 또 없는 거죠. 노력을 했잖아요. 그만큼. 노력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노력해서 마이너스가 된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죠. 결과를 중요시 여기니까 너희는 마이너스 100%야. 너한테는 자본금이 1,000만 원 있었는데 마이너스 10억이 되다니. 이러면 너는 감옥에 가야 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노력한 사람들은 내가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 한데 나이 70이 돼서 보니 오히려 마이너스더라. 이런 사람은 너무 이렇게 삶이 힘들어서 자살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열심히 한때는 뭐 100억 부자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10억이야. 그래서 나는 너무 우울해 힘들어 이런 것보다도 내가 젊어서부터 얼마나 노력을 했니? 내 인생의 삶을 봐. 내 굴곡이 비록 많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나에게 큰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비록 지금 가진 건 없지만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자기 위안을 자기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할 수 없게 인문학적 사고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죠. 통화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경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랑 별 관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버는 재주가 별로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대체로 돈 버는 재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마음 공부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돈 버는 재주가 있으면 절에 안 와요. 돈 번다고 바빠가지고 안 와요. 아니, 다 그런 게 아니고 돈 벌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돈 벌면 더 잘 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신세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요. 우리는 최소한 마음 부자는 가질 수 있고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그게 더 고통스럽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마음으로는 이해할 거예요. 실제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마음으로 그렇구나 라면서 우리는 스스로 늙어감, 소멸되어감, 또 가난, 고통, 병듦, 실패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내 스스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그런 여러분들 자식 또 여러분들 친구 또 여러분들 친척 이분들에게 힘이 돼줄 수 있어요. 친척을 만났는데 실패 계속한다고 여러분들이 보통 친척들이 누가 실패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막 욕한다니 쟤는 맨날 해도 안 되더라 이러면서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괜찮아 그럴 수 있고 또 더 하면 돼 더 열심히 하면 돼 라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소화해내고 극복해냈으니까. 같이 늙어가는 이런 사람에게 늙어가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에게 늙어감에 대한 고귀함, 훌륭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함께 생각을 하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사회가 훨씬 더 밝아지게 되거든요. 성불하세요. 네.